네, 매주 금요일은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서앵커, 요새 부동산 시장 좀 자세히 보세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사 보려고 준비를 했더니 이제 뭐 좀 오른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오늘 대표님 나오시면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네. 한 달 전하고 해서 분위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한 달 전만 해도 사실 중립적이었고 주간 동향도 사실 거의 행보하고 그랬는데 그쵸. 최근에는 뭐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어떤 흐름이 좀 바뀐 건지 이제 오늘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앵커님이랑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좀 오른 이제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10% 가까이 올랐다고 나오는데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네. 실제로 단기 반등이 들어온 거는 맞고요. 아니 네.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 이제 네.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올해 초에 바닥 조짐이 찍고 있었어요? 올해 1,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 맞는 건 확실합니다. 단기. 네. 이게 장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장기가 좀- 되기에는 너무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50년짜리 대출까지 지금 네네. 나오면서 그 얘기. 이게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거품들이 이제는 조만간 이제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들도 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데이터상으로. 네. 전국 주택 매매 심리도 한 네. 1년 만에 상승局면으로 돌아섰고 네. 부동산 거래량 일단 봐야 되겠는데 가격 추이하고 함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 거래량을 요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요게 이제 그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8월 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가 다 끝난 거는 6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6월 달에 지금 3,851건 네. 정도 지금 거래량이 있고요.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서가지고. 22년 올라가네. 하반기랑 비교하면 네. 엄청난 거래 급등이죠.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죠? 거의 평균 미달이네요. 훨씬.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평균보다 굉장히 작고요. 네. 이렇게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항상 약세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작다라는 게 네. 이제 심리적으로 저는 좀 약하다.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래량? 하지만 분명히 소수 거래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또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그 실거래가를 악용을 해가지고 지금 상승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또 이게 또 부동산 작전 세력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0건, 서울 같은 경우에 10건이 실거래가 신고가 됐으면은 아직 4건이 미등기예요.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아직 등기를 안 한 겁니다. 뭐 안 분위기만 한 건지 못 한 띄워놓고 건지 뭐 취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네. 뭐 이런저런 뉴스 어디 뭐 신고가 친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들으시고 이러다가 또 2020년, 21년처럼 날아가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조심조심하면서 말씀하시는 원래 게 그런 분 아닌데.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왜냐면 하시는데. 조금씩 지금 좀 이상한 조짐들이 다시 또 네, 좀 나타나고 그래서 저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좀 더 기울이게 되는데 네. 그럼 지금의 이 어떤 뭐 아까 거래량이 많이 늘기는 했잖아요. 네. 지금 뭐 추이나 뭐 네. 지역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최근에 또 이제 신고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보면은 지금 뭐 반포자이나 레면 퍼스티지, 잠실 그러니까 엘스, 강남 쪽에 많이 그다음에 레면 나오더라고요. 원베일리 이런 좀 네. 고가 아파트들 위주로 지금 좀 신고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야, 이거 역시 강남 불패고 진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네네. 자칫 드실 텐데 예. 네. 자, 예를 들면 이 지금 이제 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잠실 엘스 아파트거든요.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해서 저 작년 말쯤에 저 가격 제가 알거든요. 지금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저 자, 가격이라고. 잠실 엘스 이제 전용 이제 119짜리 요게 이제 45평형이거든요. 예.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매매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지금 요게 호가 데이터입니다. 네. 네. 예, 팔려고 지금 시장에 지금 내놓은 내놓을 거. 데이터인데 예. 요게 이제 최저 호가가 33억 8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조금 최저 내려가. 호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단이 그래서 최저 내려오고 호가가 지금 32억 5천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거래했냐면 지금 3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그거보다 겁니다. 훨씬 높네요. 네, 조금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한 2억 5천 정도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보면은 엘스 같은 경우도 호가가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더 싸게라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럴 때.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되게 이제 뜨거운 이 지역들이 신고가 치는 지역들이 반포랑 잠실이거든요. 반포 잠실. 여기가 대표적인데 네네. 자, 만약에 이게 진짜 찐 상승이다. 네. 정말 대세 상승이다라고 하면은 확산되겠죠. 매물이 줄어야 되겠죠. 줄여야 되겠죠. 줄여야 되겠죠. 뭐 잠고니까 라킹하지. 그렇죠. 그렇죠. 팔 이유가 없죠. 계속 올라갈 건데. 아껴야 그렇지. 되니까. 네. 근데 매물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잠실동에 들어가서 거래에 들어가서 요 파란색 선 있죠. 매물이 급증하고 있네요. 자, 이게 요 데이터는 이제 시계열이 좀 짧습니다. 아주 길지 않은데 한 2년 조금 넘는 데이터인데 네. 언제가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죠? 지금이 제일 지금이 제일 높네요. 많죠. 지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거래는 어때요? 이 보라색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거래인데 거래는 떨어지고 있고. 매물이 느는 만큼 거래가 못 늘죠. 네. 그러네요. 안 산다는 얘기지 그 가격이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매물량이 많아지는 건데 그렇군요. 자,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또 핫한 지역 중에 하나는 반포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지금 그러네요. 매물이 줄어들었다가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증가해서 거의 지금 사상 최대 매물입니다. 그러네요. 입니다. 이럴 때 팔자.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신고가 치는 이런 뉴스에 너무 이제 좀 혹하셔서 너무 한쪽 방향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강남도 강남이지만 강남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천 여기도 좀 뛴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맞습니다. 과천도. 과천도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예.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도 굉장히 많이 분당도 뛰었고. 그렇고. 네. 그래서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되게 그러네요. 분위기 정말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또 위험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한쪽으로 이제 많이 또 쏠리게 되면은 항상 이제 이게 물급필반이라고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요. 최근에 좀 이상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다가 지금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네. 거의 1340원 근처까지 네.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국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뭘 또 물가 인플레이션한 이런 우려들, 이런 그렇죠. 부분들 때문에 예. 최근에 이제 주가도 좀 조정받고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이런 분위기가 22년 지금 하반기에 벌어졌던 일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유사하다. 있고 아직은 좀 유의 정도 단계지만 만약에 이제 환율이 한 1,350원, 1,4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의 이런 지금 불안하죠. 따뜻해지는 분위기도 다시 또 우리가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면 22년 하반기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맞아요. 훅 식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맞아요. 네, 가장 큰 폭락이 나타났거든요. 실거래가 기준 22%. 근데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일단 환율을 좀 우리가 주목하면서 네. 환율이 만약에 위험 수준으로 넘어간다라면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환율도 환율이지만 사실은 대외 여건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맞아요. 중국발 지금 부동산 위기가 네. 오늘 아침에도 헝다그룹이 미국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 그렇죠. 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더 삐구위안 네. 여기가 이제 중국 1위 네, 부동산 맞습니다. 업체인데 그렇죠. 이 디폴트 그 2017년부터 위험이 매출 있고. 1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만한 엄청난 건설사가 지금 네. 파산을 하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국하고 우리하고 부동산 시장이 거의 그 코릴레이션 맞습니다. 비슷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거기다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 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수출 비중이 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고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금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큰 회사들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중국 금융권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미 이제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것처럼 중국에도 이런 어떤 부동산발 어떤 이런 위험이 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수출은 대중국 수출은 훨씬 더 아마도 더 줄어들게 될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9월달에 지금 굉장히 9월달에 지금 뭐 진짜 파산하냐 마느냐 이거가 결정된 게 네네. 9월달 정도인 것 네네. 같은데 진짜 이거는 좀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이 모든 요인들이 저는 하나의 딱 변수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최근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고 아직은 유의 수준이지만 네. 얘가 1,350원, 1,4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작년 그런 부동산 시장도 와 같은 급락이 또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시그널을 저희가 좀 주의 네. 깊게 좀 봐야 네,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래요. 아까 이 얘기 잠깐 하다가 이제 말았잖아요. 그 초장기 주담대 상품에 네. 대해서 말씀하실 게 좀 많으셨던 것 같아가지고요. 아, 네. 예, 뭐 지금 연령을 좀 제한한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이게 사실 이제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순식간에 그냥 한 달 만에 1조가 넘는 대출이 예. 일어나고 이런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제 굉장히 높은 지금 가계 부채가 좀 더 그러니까 더 이거를 늘어나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30년 30년 만기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로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문제가 뭐냐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 변동 금리가 거의 다잖아요. 네. 그 네. 우리도 고정금리 하는 거 있어요. 주택 있긴 있죠. 공사, 예, 있긴 있는데 주택금융사에서 하는 거? 이제 상당수가 이제 안 좀 하지. 일반적으로 이제 예. 변동 금리가 좀 많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50년, 30년이면 뭐 우리가 30세나 40세에 집을 사면 60세나 70세까지는 갚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30세에 사실 집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 40 가까이는 돼야 이제 집을 사는데 50년 만기 빌리면 50년 거의 100살. 예, 100살까지 이걸 갚으라는 소리인데 그러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구나.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급격한 하락을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럼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 금융권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건 막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거고 사실 이거 50년짜리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이런 대출 정책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빚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금 떠받치자란 얘기로밖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가 지속 가능하냐? 불가능하거든요. 50년짜리를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래서- 50년짜리를 빌려면 네. 아무래도 원금 상환이라든가 이자에 대한 부담이 뭐 이자는 그렇고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네.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렇죠. 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부양 정책이 될 것이다. 뭐 맞습니다. 이런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 실체를 모르시는데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이 상환 방법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맞아, 그렇죠. 그렇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달 내는 돈이 똑같은데 이 매달 내가 50년짜리 50년 동안 매달 내는 돈이 똑같거든요. 네, 금리가 이제 네. 불변이라는 그 원칙 하에. 근데 여기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원금이 거의 없고 거의 다 이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50년짜리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내가 20년, 30년을 갚아도 20, 30년 뒤에는 내 원금을 못 받는 까진 거고. 원금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빚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자만 갖고 이자만.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균등하게 되니까. 네, 이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실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가 줄어드는데 그게 네,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이런 걸 잘 은행권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 생각 안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생에 내 집 마련 하나 정도는 해야지. 마침 50년짜리 나왔으니까 나도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자칫 이런 또 생각하셨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한참을 갚아도 원금은 갚아지지 않고 있다. 네.
그게 오늘 포인트네요. 이거 한번 끝으로 좀 여쭤볼까요? 네. 그 어쨌든 지금 근데 어쨌든 기사를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거 가격 오르고 있대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네. 근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또 네. 적대. 네. 그럼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수급죠. 계실 네.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좀 입주 물량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데이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오해가 큰 게 입주 물량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네. 부동산 전문가의 95% 이상이 서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도 폭등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22년 8월 달에 전세대란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데이터로 그럴 일 없다라고 했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입주 물량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입주 물량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네. 24년 매우 작죠. 적긴 그러네요. 네, 역사적으로 2000년 이후로 가장 작습니다. 적어요. 자, 그런데 그럼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입주 물량이 중요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은 주변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도권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수도권을 같이 보니까 어때요? 24년에 입주 물량이 작나요? 그거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작지 평타네요, 않아요. 평타.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입주 물량이 작았을 때가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진짜 입주 물량 작았죠. 네. 예. 자, 근데 이때가 2011년이 2024년보다 훨씬 작습니다. 네. 네. 자, 그럼 2011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나요, 수도권?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하락했죠. 반대였죠. 11년, 네. 12년, 13년. 네. 입주 물량이 하락했어도 3년 연속을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격이 좋으면 이 사람 무조건 성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입주 물량 작으면 아파트가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것만 보지 말라는 말씀이죠. 똑같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분명히 입주 물량이 작아서 아마도 전세 가격은 아마도 좀 경기 침체만 없다라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네. 전세 가격은. 네. 하지만 매매 가격은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변수가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은 어쩌면 조만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있죠.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 맞고 이러한 단기 반등장은 짧게는 올해 가을, 길면은 내년 1, 2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진짜 2차 대사락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짐이 이미 환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뭔가 이제 안 좋은 이런 것들은 보통 9월, 10월, 11월 이럴 때 지금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9월, 10월, 11월 과연 이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고 또 지금 대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 언박싱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